이 얼굴이면 옛날에 사모님이었겠는데 지금은 고생 좀 하겠네. 제 아내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마음 쉼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쏟아지는 밤비 속에 남편에게 쫓겨난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하룻밤 지낼 곳을 얻기 위해 낯선 퀵서비스 기사의 아내 행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2달 후 심장이 패칠 듯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녀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양철 지붕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와 문틈으로 세차게 불어오던 바람. 남편 민주는 어두컴컴한 부엌 한가운데 서서 마치 야만인을 보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소리치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죠. 당신은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마다 일일이 귤 껍질을 까주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으니까요. 비록 그 아이를 지키진 못했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사이에 남은 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저는 그가 바이러스성 고열로 알아누웠을 때 끼니를 거르고 옷 살 돈을 아껴가며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그가 저 몰래 빚을 졌다는 걸 알았을 땐 제 쌈짓돈을 몰래 그의 지갑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걸 아신 날부터 저를 씨 없는 수박이라 부르며 구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밥그릇을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편네가 우리 집에 앉아있는 꼴 더는 못 봐. 저는 민준을 바라보며 제발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손을 씻더니 판결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짐 싸서 나가. 저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끊겼습니다. 다른 2명에게도 전화했지만 1명은 받지 않았고 1명은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나 그것도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와 엮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나, 제 외사촌 동생,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는 집을 나간 뒤 3살 때부터 제가 거두어 키운 아이는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낡은 배낭에 옷 몇 벌과 남은 잔돈을 쑤셔 넣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기에 얇은 비옷 하나를 대충 걸치고 하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어디가? 저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우리 새집 찾으러 가는 거야, 아가. 아파트 단지 끝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는 빗물이 커다란 웅덩이를 이루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비는 세차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내리며 제 심장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하나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고 찢어진 비옷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깊은 밤, 버스 정류장, 흠뻑 젖은 채 떨고 있는 우리 이모와 조카는 마치 도시를 헤매는 두 유령 같았습니다.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어릴 적 제가 따돌림을 당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저를 꼭 안고 등을 토닥여 주셨을 텐데. 하지만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길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 있는 가로등처럼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만 하는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와 멈춰서더니 헤드라이트 불빛이 제 얼굴을 정통으로 비쳤습니다. 저는 퀵서비스 기사인 줄 알고 서둘러 일어나 손을 흔들었지만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커다란 비옷을 꺼내 저와
하나에게 씌워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10걸음도 채 가지 않아 그는 멈춰서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동정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았던 사람 같았습니다. 비가 한참 더 올 것 같은데 두 분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불 켜진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현우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사는 고시원으로 가시죠. 좁고 낡았지만 적어도 비는 새지 않습니다. 아이가 많이 추워 보이네요. 저는 하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낯선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오들오들 떨며 입술이 파래진 아이를 보니 제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오토바이 뒤에 탔습니다. 저는 흠뻑 젖은 하나를 끌어안았고 빗줄기는 계속해서 제 얼굴을 때리며 상기시켰습니다. 이건 꿈도 동화도 아니라고. 저는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를 피할 지붕과 젖지 않고 잘 수 있는 잠자리만 있으면 됐습니다. 오토바이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저를 향했던 경멸의 말들을 뒤로하고 달렸습니다. 저는 아직 현우 씨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날 밤 그는 저를 위해 멈춰준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요금은 안 받겠습니다. 대신 누가 물으면 제 아내라고 하세요. 저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담담한 말투로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름한 고시원 건물 처마 밑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 저는 여전히 배낭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 냄새와 덜 마른 비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 사이에 숨겨진 낡은 고시원. 바닥 타일은 깨져 있었고 벽은 언제 마지막으로 페인트 칠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창문에는 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 조각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성냥갑처럼 작고 축축한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멈춰선 칠호실을 바라봤습니다. 박 아주머니, 여기 주인인데 엄청 깐깐해요. 그가 열쇠를 꽂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부부한테만 방을 세주거든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제게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젯밤 남편에게 죄인처럼 쫓겨났습니다. 밥솥 하나 챙기지 못하고 젖은 옷 몇 벌과 하나, 그리고 아무 잘못 없이 친엄마에게 버려진 이 아이뿐이었습니다. 방은 아주 작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깔린 얇은 요 2개. 임시로 만든 나무 선반 위에는 옷 몇 벌과 낡은 책, 통조림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노란 백열등은 벽의 균열을 더욱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제가 배낭을 내려놓고 숨을 돌리기도 전에 복도에서 박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현우 총각, 누구야? 그는 저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망설임 없이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아, 제 아내랑 딸입니다. 갑자기 올라오게 됐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미리 연락을 못 드렸네요. 박 아주머니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낯선 여자가 하룻밤 지낼 곳을 얻기 위해 다른 남자의 아내 행세를 해야 하다니. 아주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다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하나를 보고는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말했습니다. 알았어. 조용히만 지내. 방 엄청 좁은 거 알지? 문제 일으키지 말고 잘 지내라고. 그녀가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숨을 돌렸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묵묵히 배낭에서 수건을 꺼내 하나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이 덜 깨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모, 추워. 저는 낡은 스웨터를 꺼내 아이에게 둘러주며 무거운 마음에 짓눌렸습니다. 잠시 후 현우 씨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잠시 뒤적이더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퀵서비스 일을 하며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요리까지 할 줄이야. 낡은 냄비가 하나 있어서 가끔 배고플 때 해 먹습니다. 그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설명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하나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두부가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무런 구박이나 경멸의 눈빛 없이 따뜻한 밥을 편안하게 먹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져서 울 수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눈물을 삼키기만 하고 흘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나는 밥을 다 먹고 제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구석에서 낡은 담요를 가져와 곱게 접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여러 번 아이를 재워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노란 불빛 아래 앉아 낡은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힐끗 보니 책 표지에는 인생의 이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처럼 고시원에 살며 퀵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읽다니 의외였습니다. 인과응보 같은 걸 믿으세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평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습니다. 그걸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오래전에 미쳐버렸을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방 때문이 아니라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필요 없어요. 그냥 평온하게 살고 싶어요. 어느 이른 아침 고시원 복도에서 하나의 젖은 옷을 널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와 조카를 빗속에서 구해준 남자 현우 씨가 어느새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항상 말씀하셨지. 잘못된 사람과 결혼한 여자에게 평온함이란 가장 큰 사치라고.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은 빈털터리, 품에는 어린 조카 하나를 안고 집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요. 겨우 10제곱미터 남짓한 고시원방. 벽은 얼룩지고 천장에서는 비가 침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하나가 씻을 따뜻한 물을 데우고 전날 밤 남은 찬밥과 김치 조각으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현우 씨는 보통동이 트기 전에 낡은 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오토바이에 올라 새벽 시장 상인들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골목 어귀에 있는 백반집에 가서 설거지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얼굴은 허여멀건해서 일은 제대로 하겠어. 저는 그저 돈을 벌 기회만이라도 얻고 싶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일단 해봐. 근데 그릇 깨끗하게 안 닦으면 두 번은 없어.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은 서툴렀고 차가운 설거지물이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고개를 들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느껴야 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손님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쿡 찔렀습니다. 이 얼굴이면 옛날의 사모님이었겠는데 지금은 고생 좀 하겠네. 저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오토바이 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현우 씨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들어와 제 앞을 가로막고 식당 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보시죠.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뒷걸음질 치며 웅얼거렸습니다. 아, 누구신가 했네. 그러고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위협이 아닌 조용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부엌 구석에서 길고양이와 놀다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자랑했습니다. 현우 아빠가 내일 순대국밥 사준댔어. 이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가 현우 씨를 아빠라고 부르다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저릿했습니다. 무언가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는 감히 그 감정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부조림과 시금치 나물 그리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눠주신 젓갈로 차린 소박한 저녁상 앞에서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에게는 제가 알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현우 씨가 비닐 커버를 씌운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힐끗 훔쳐봤습니다. 그의 글씨는 놀랍도록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책에서 인용한 듯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온 것은 머물고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은 이내 떠나간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공부 많이 하셨어요? 현우 씨는 그저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예전에 책을 많이 읽었다고, 특히 인과응보나 명상,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법에 대한 책을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퀵 서비스를 하며 가난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얇은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지고 잠기지 않은 문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확인하려다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구석, 낡은 스티로폼 박스 뒤에 현우 씨가 무릎을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일어난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두 어깨를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그저 억눌려왔던 슬픔이 습관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처럼 말없던 남자를 그토록 슬프게 울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감히 묻지도 다가가지도 못하고 조용히 돌아와 하나의 이불을 덮어주고 옆으로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지금 제 마음처럼 시렸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처음으로 기댈 곳이 되어준 그 사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보슬비였습니다. 제가 현우 씨를 처음 만났던 날처럼 요란하지도 폭우라고 부를 만큼 세차지도 않았지만 누구도 고시원처마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비였습니다. 제가 막 널었던 빨래를 걷고 있을 때 부엌 식탁 구석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낡고 해진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남자 지갑이었죠. 현우 씨가 점심을 먹고 잊어버리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가져다 주려 했지만 하나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보챘습니다.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 혹시 연락처가 있나 보려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할 생각은 없었지만 지갑은 생각보다 가볍고 얇았습니다. 열어보니 지폐는 한 장도 없고 달아빠진 작은 사진 한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밭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 여자가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흐릿했고 여자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카메라는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 밑에는 누렇게 변색된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내 등분으로 접혀 있고 한쪽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언젠가 내가 떠나더라도 찾지도 원망하지도 마. 누구에게나 사라져야 할 이유는 있는 법이니까. 당신의 은영이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왜인지 등골이 서늘해지며 제 것이 아닌 과거의 한 조각을 열어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쪽지를 다시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현우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지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두고 가셨어요. 현우 씨는 지갑을 받아들었지만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파문 하나 없는 호수처럼 차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작게 말하고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를 더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방은 언제나 지나칠 정도로 깔끔했고 낡은 오토바이 부츠는 매일 밤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그는 골목 구석구석을 꿰고 있는 사람처럼 익숙하게 아침마다 떠났지만 짧은 인사를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골목 어기 슈퍼에서 저녁거리로 콩나물 한 봉지와 하나의 간식으로 줄 라면을 샀습니다.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주인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댁에 사는 그 퀵서비스 총각 말이야. 옛날에 TV에도 나왔었대. 태풍 때 사람 구하고 실종됐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찾았는데 저는 멈칫했습니다. TV예요. 반신반의하며 되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지금이랑은 딴판이지만 얼굴은 똑같더라고. 그때는 양복 쫙 빼입고 머리도 단정했는데 방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주인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몰래 낡은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예전에 하나가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태풍 속 인명구조 실종사업가라고 쳐봤습니다. 수많은 오래된 기사들이 떴습니다. 그중 몇 년 전 흑백 사진이 실린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역사적인 홍수 이후 사업 포기한 젊은 기업가, 더 이상 도시에 머물 이유가 없다.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현우 씨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비록 그때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하얀 셔츠를 입은 채 수재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를 보는 깊고 고요한 눈빛은 지금과 같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부지방을 휩쓴 홍수 속에서 모자 3명을 구해낸 후 김현우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갑자기 회사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고 가족들은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남긴 채 입을 다물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덮었습니다. 마음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이 축축한 고시원 방에서 간장밥을 먹으며 퀵서비스 기사로 살아가기로 선택했을까? 그날 밤 현우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기다렸지만 들리는 것은 끈질긴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어두운 골목 어딘가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혹시 현우 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사람들은 사고란 눈 깜짝할 사이에 손 쓸 틈도 없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게 그날의 사고는 경종과도 같았습니다. 피나 사이렌 소리, 누군가의 울음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때문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처음으로 한 남자를 생각하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고시원 입구에서 박 아주머니가 저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수진 씨, 현우 총각이 터미널 사거리에서 사고 났대. 방금 병원으로 실려갔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손에 들고 있던 젖은 옷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하나를 박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정신없이 뛰쳐나갔습니다. 터미널 사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트럭 한 대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할머니 피하려다가 핸들을 꺾었나 봐. 저렇게 운전하는 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현우 씨가 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는 건 괜찮아. 생각할 머리만 있으면 되지. 헬멧을 쓰라고 잔소리하던 제게 그가 농담처럼 던졌던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시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노란 불빛으로 가득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직 의사 한 분이 나와 물었습니다. 환자분이랑 무슨 관계시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 사이도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신분 확인이 안 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흐릿한 유리문 앞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안에서 그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많이 아플까?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주고 있을까? 저도 예전에 계단에서 굴러 한 번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모르는 채 조용히 살아가던 그는 지금 다쳐서 누워있는데 누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까요? 잠시 후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돌아보니 안경을 쓴 중년의 신사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진호라고 합니다. 현우의 오랜 친구입니다. 소식 듣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보증은 섰으니 괜찮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진호 씨는 저를 보더니 작게 물었습니다. 현우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저는 뜨끔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호 씨는 주머니에서 손가락만 한 작은 은색 USB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하지만 더는 묻지 말아주세요. 현우는 지금 누가 자기 과거를 들추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저는 마치 비밀을 건네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에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고요했고 낡은 선풍기 소리만 덜컹거렸습니다. 하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스마트폰에 꽂았습니다. 낡아빠진 스마트폰이었지만 다행히 동영상 파일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양철 지붕으로 된 어느 교실,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대는 다양했고 밀짚 모자를 쓴 사람도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칠판 앞에는 현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다림질이 잘 된 하얀 셔츠를 입고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낡은 교과서 몇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험 보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나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 글을 읽을 줄 알면 이 험한 세상에서 걸어갈 길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교실 안 사람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웃거나 하품하지 않았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그들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1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일어나 이력서 쓰는 법을 물었고 어떤 아이는 그의 품에 안겨 선생님, 저 잘했죠? 라고 물었습니다. 현우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현우 씨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사람, 화려한 학교의 교단이 아니라 감자 한 알, 채소 한 다발, 혹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수업료를 대신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야학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덮고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낡고 축축한 냄새가 나는 시멘트 바닥의 방. 하지만 이제는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가 제 삶을 묵묵히 스쳐 지나가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명예나 다른 이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에게 빛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아주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저와 하나가 겪어온 날들처럼 끈질긴 비였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시원 방은 고요했고 낡은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규칙적인 빗소리와 구석에서 새근사근 잠든 하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현우 씨가 입원하던 날 진우 씨가 건네준 USB를 여전히 쥐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망설여졌습니다. 호기심과 존중 사이의 경계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다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그 낡은 영상이 처음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렌즈 속 현우 씨는 하얀 셔츠를 입고 양철과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분필을 들고 칠판에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모든 것을 멈추고 귀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노동자든 시골에서 올라왔든 혹은 중도의 학업을 포기했든 누구에게나 배울 권리가 있고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작업복에 페인트가 묻은 사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마치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였고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마 이토록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묵묵히 지식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현우 씨가 한 외국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소리 없는 영감의 전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무대 뒤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끄러운 기자회견 장면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일어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교실들을 유지할 돈은 어디서 납니까? 사적인 이익이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정계에 진출하기 위해 이름을 알리려는 수작 아닙니까? 그때도 현우 씨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가는 조금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답해줄 겁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며 영상은 짧은 자막으로 끝났습니다. 그 기자회견 이후 김현우 씨는
모든 사회 활동을 중단하고 언론과의 연락을 끊었다. 저는 스마트폰을 껐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진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보셨죠? 저는 답장했습니다. 네, 그는 좋은 사람이네요. 진호 씨의 마지막 답장이 왔습니다. 현우는 모든 걸 잃은 게 아니에요. 단지 명예와 이익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 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하나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하고 의심 없는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건 동정도 감사함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현우 씨가 안쓰럽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침묵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택한 그가 안쓰러웠습니다. 모든 것을 겪고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생계를 위해 퀵 서비스를 하고 우리에게 저녁밥을 지어주는 그가 안쓰러웠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상처로 금이 갔던 제 심장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남자를 생각하자 저릿하게 아파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에게서 시선을 떼고 일어나 세수를 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 저장되어 있진 않았지만 저는 그 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몇 초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메마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민준이가 너를 급히 좀 만나고 싶단다. 내일 시간 괜찮니? 저는 숨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고 울었고 온 인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얼굴. 오늘 조용한 카페에서 그와 마주 앉아 저는 그저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페는 쇼핑몰 2층 구석에 있어 한산했습니다. 차가운 백색 조명이 광택나는 테이블 위로 제 모습을 비췄습니다. 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얼음이 다 녹아버린 냉수컵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민주는 언제나처럼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시간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회색 셔츠에 단정한 넥타이, 걸음은 빨랐지만 어딘가 망설이는 듯한, 마치 상처 준 옛 연인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잘 지냈어. 그는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의자를 끌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첫사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예의 바른 태도로 상처를 무마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가 먼저 입을 열기를 바랐습니다. 더 이상 역할극 뒤에 숨지 못하도록. 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셔. 나도 마찬가지고 몇 달 지나고 보니 당신이 이 집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겠더라.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수진아?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비웃음도 씁쓸함도 아닌 그저 감정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게 아내야? 아니면 상속 분쟁에 휘말린 아파트 명의를 올려놓을 사람이야? 그 질문은 불에 기름을 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옛사람의 속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그의 반응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움찔하며 얼굴이 굳어졌고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그만해, 민준 씨. 예전에 당신은 한밤중에 날 길거리로 내쫓았어. 잠든 아이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지. 애도 못 낳는 여자는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인정 못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날 당신이라고 부르네. 당신 자격 있다고 생각해?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그의 길고 검은 그림자를 테이블 아래로 드리웠습니다. 마치 과거의 잘못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몰라 허둥대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느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날 아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날 야만인 취급했던 그곳으로는 돌아가지 않아. 저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기고 있는 순간에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자였고 그 남자는 한때 제가 아내와 엄마의 꿈을 모두 걸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밖은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유리를 통해 들어온 햇살이 주차된 오토바이들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길 건너편 주차 공간 한쪽 구석에 오토바이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현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몇 주 전보다 야윈 얼굴, 빛바랜 셔츠, 손목에는 여전히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질문도 판단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것처럼 저는 그에게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눈빛이 제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을 과거의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해질녘 빛이 반사되는 마당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잎사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며 축축한 풀냄새와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숯불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제 어깨에서 낡고 찢어졌지만 버릴 곳을 몰라 억지로 메고 있던 짐을 내려준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현우 씨는 하나를 돌아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아직도 잠을 설치나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는 종종 몽유병처럼 자다 일어나거나 한밤중에 깜짝 놀라 깨서 엄마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한때 아이에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내 엄마는 죽었어. 그러고 나면 거울 속 미친 여자 같은 제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현우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방창가에 달아줄 풍경을 하나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는 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이에게는 기댈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해요. 제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을 믿지 못했었죠. 현우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가 탔던 휠체어를 제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바닥에 박인 굳은 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두껍고 거친 사업가의 손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보약볕 아래서 오토바이를 몰았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면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올바른 사람에게 기댈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는 걸.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깨닫기를 기다려준 사람처럼 저는 그의 어깨를 봤습니다. 셔츠 한쪽에 실밥이 터져 있었습니다. 아마 사고 때 생긴 흠집일 텐데 그는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상처를 꿰매지 않으면 그 틈으로 영원히 바람이 들어온다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에게 민중과 함께 살던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이 가던 결혼 생활을 붙잡고 싶어서 임신했다는 거짓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그때 처음으로 민준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지만 그 기쁨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이 들통난 후 저는 뺨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픔은 뺨을 맞은 사실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뱃속에 아이가 없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제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여름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피 흘리고 아물기를 반복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기꺼이 꿰매줄 준비가 된 사람의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곤했던 하나가 휠체어에서 내려와 제 무릎을 베고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현우 씨를 돌아봤습니다. 나중에 하나가 크면 뭘 기억할까요? 현우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뭘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요. 집도, 결혼식도, 약속도 없었잖아요. 그는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만약 훗날 아이가 그 아무것도 없었던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이유도 조건도 없이 네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도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현우 씨는 휠체어 위에 있던 책을 잡으려 했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책장이 팔랑거리며 날아갔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책을 주었고 그 순간 멈춰섰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누군가 파란 펜으로 진하게 밑줄 그어놓은 시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행복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저 곁에 머물러주면 된다. 저는 손 안의 책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너무나 소박한 시였지만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아까 그 이웃 아주머니가 여전히 음식 봉지를 든 채 돌아와 우리를 보고 킥킥 웃었습니다. 결혼식 꼭 해. 내가 신랑 신부 떡은 꼭 해올게. 저는 웃었고 현우 씨도 웃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의 이야기는 결혼식이라는 증명이 필요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 저녁 저와 그리고 무릎 위에서 곤히 잠든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한때 화려한 웨딩드레스, 반짝이는 금반지,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필요한 것은 이 낡은 고시원의 등유 램프보다 더 따뜻한 그의 눈빛과 진심 어린 고갯짓 하나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바로 전날 현우 씨는 고시원을 돌며 이웃들에게 고개 숙여 낡은 스테인리스 테이블과 전구들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전구를 하나하나 정성껏 다시 이었습니다. 주인 박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당도 좁은데 무슨 결혼식을 이렇게 유난스럽게 해. 하지만 현우 씨의 진심을 보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다른 결혼식장에서 쓰던 낡은 배경 현수막까지 얻어다 주었습니다. 저는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예전 웨딩드레스는 비 내리던 밤 쫓겨났던 그 집에 두고 왔으니까요. 옆방 화영 언니가 이 사실을 알고는 누렇게 빛바랜 하얀 한복을 가져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혼식 때 입었던 거야. 지금이라도 써. 미안해하지 말고. 저는 거울 앞에서 낡은 머리핀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쉬움이나 서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제가 온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장도 웨딩드레스도 없었지만 처음으로 마음 가볍게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재촉도 없이 오직 저와 그가 원해서 하는 결혼. 해가 저무는 오후 마지막 햇살이 고시원 입구의 부겐빌리아 덩굴을 지나 분홍빛으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마당에는 꽃무늬 식탁보를 씌운 스테인리스 테이블 3개가 놓였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팔을 걷어붙이고 시골 밥상 몇 차림을 준비했습니다. 생선찌개, 돼지고기 장조림, 볶음 김치. 현우 씨가 고친 전구들은 일찌감치 불을 밝혔고 마치 시골집 처마 밑에
매달린 작은 등불처럼 반짝였습니다. 낡은 스피커에서는 가난한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낡았지만 친숙한 멜로디. 제가 밖으로 나가자 온 고시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는 테이블 앞에 서서 반지 상자를 들고 마치 어린 신부 들러리처럼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설픈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현우 씨는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고로 다친 다리에는 아직 가벼운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오늘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사회자도 복잡한 예식도 없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대표로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산 지 몇 년인데 오늘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다 기쁘네. 이제 부부가 됐으니 손잡고 잘 살아. 그러자 늘 수줍어하던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현우 씨는 반지를 받아 제 손에 끼워주며 딱 3마디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사랑해도 영원히 함께도 아닌 그저 고맙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3마디에 제가 바라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와주어서 고맙다고, 떠나지 않아서 고맙다고, 명예도, 집도, 온전한 건강도 없는 나 같은 사람 곁에 머물러 주기로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처럼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는 없었지만 모든 눈빛이 따뜻하고 기뻐 보였습니다. 늘 고시원이 시끄럽다고 잔소리하던 옆집 할머니도 오늘만큼은 몰래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두 사람 복 받을 거야. 복 받고 말고. 소박한 결혼 피로연은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함께 이어졌습니다. 저와 현우 씨는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한 잔씩 받았습니다. 잔을 비운 후 그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4번 접은 종이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읽지 말고 식이 끝난 후에 읽어봐. 저는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벅차올랐습니다. 긴장감보다는 소중함이었습니다. 그 종이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는 몰랐지만 혼인 계약서나 고백서가 아닌 진실의 한 조각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묻지 않았지만 그가 들려주기로 선택한 이야기.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등불 몇 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때 의심하고 무시했던 남자. 지금 그는 아무런 맹세 없이 그저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번에는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정이 넘쳤던 소박한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방에는 저와 현우 씨 그리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온종일 뛰어다녀 지쳤는지 이제는 구겨진 제 하얀 한복을 베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기댄 채 피로연이 끝날 무렵 현우 씨가 쥐어준 종이를 여전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있을 때 읽어봐요.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연애편지도 집문서나 계약서도 혼인신고서도 아니었습니다. 서툴지만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그린 손 그림이었습니다. 작은 양철 지붕집. 그 앞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하나네 집밥이라고 쓰인 간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소박한 메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박 된장찌개, 갈치조림,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애호박 볶음.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들은 제가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하나가 좋아했던 음식도 있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현우 씨가 처음으로 끓여준 것도 있고 제가 태워버렸지만
그가 맛있게 다 먹어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집밥은 배만 부르면 된다고 말했었죠. 맨 아래에는 꾸밈없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추억이다. 화려할 필요 없이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 문득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라면 한 봉지와 플라스틱 젓가락 2쌍뿐이었을 때, 사람이 모든 믿음을 잃었을 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요리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조차 사람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부엌의 불씨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종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얇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계획 속에 제 이름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꾸는 꿈이 아닌 함께 꾸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어린 조카를 안고 밤비를 헤매고 제게는 더 이상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저. 이제 누군가가 제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작은 식당을 열지 않겠냐고. 저는 현우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피로연과 축하 인사로 지쳤는지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는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약속하는 대신 그림을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내려놓으려다 위쪽 구석에 급하게 쓴 듯한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녀올게.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이라니? 어디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다시 그를 쳐다봤습니다. 희미한 수면등 아래 그의 얼굴은 아무런 슬픔도 없는 듯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는 동안 현우 씨는 단 한 번도 자기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은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종이를 베개 밑에 다시 넣어두고 하나 옆에 누웠습니다. 눈은 크게 뜬 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글씨가 슬픈 주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떠난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만약 내일 당신이 정말 떠난다면 저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를 퀵서비스 기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저를 절망의 벼랑에서 따뜻한 부엌 불빛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낡은 오토바이, 군데군데 테이프로 덧댄 빛바랜 드림, 뒷좌석에는 낡은 방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저를 설거지 일터로, 하나를 예방접종 병원으로, 심지어 이웃이 준 낡은 냉장고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오토바이가 낑낑거리며 언덕을 오를 때마다 현우 씨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이 녀석은 절대 누구를 길 중간에 버려두지 않아.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문 밖에서 그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는 익숙한 엔진 소리 없이 떠났습니다. 그저 찻주 전자 밑에 작은 쪽지 하나만 남겨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수해 지역에 며칠 다녀올게. 당신이 이 자리를 따뜻하게 지켜줘. 저는 그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사고 치지 마가 아니라 따뜻하게 지켜달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고시원에는 햇살이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를 불러 아침밥을 챙겨주던 현우 씨의 목소리도 제가 마실 차를 끓여주던 불꽃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나무 평상에 앉아 길 건너편 슬러시 가게를 멍하니 바라보며 하염없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 아주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르러 왔을 때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옆에 앉아 한참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걱정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 같은 사람은 하늘이 돕지. 하지만 돕는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니 무사하길 빌어야지.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딱딱하게 식은 계란 장조림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떤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고시원 근처를 지나가다 소리쳤습니다. 시외 도로에서 사고 났대. 현우 씨랑 비슷하게 생겼다던데 오토바이도 비슷하고 이름은 아직 확실하지 않대. 저는 밥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벌떡 일어나자 손발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외투도 챙기지 못하고 하나를 아는 채 골목 입구로 뛰쳐나가 오토바이를 잡아타고 시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우 씨가 웃던 모습, 말하던 모습, 옷에 먼지를 털던 모습들이 뒤죽박죽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병원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당직 의사에게 물었지만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이랑 무슨 관계시죠? 그 질문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친구, 너무 가벼운 관계였다. 가족, 증명할 서류가 없었다. 저는 돌처럼 굳어서 더듬거렸습니다. 그 사람을 따뜻하게 지켜주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날은 추웠고 사람들은 드문드문 지나다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마침내 의사 한 분이 나와 환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우 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에서도 실망에서도 아니었습니다. 방금 제가 겪은 그 시간이 제 마음을 몇 살은 더 늙게 만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시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 눈이 뻑뻑했고 목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아 양철 지붕 위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공기는 손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밤새 시외 병원에서 돌아와 주변을 헤맸습니다. 마주오는 오토바이 한 대 한 대를 쳐다보며 익숙한 실루엣을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늘 타던 시리우스 오토바이, 저를 첫 설거지 일터로, 하나를 예방접종 병원으로, 심지어 이웃이 준 낡은 냉장고까지 실어 날랐던 그 오토바이. 그런데 어제 사람들은 사고가 났고 오토바이가 똑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히 울지 못했습니다. 제가 소리내어 울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새 병원 복도에서 잠도 자지 않고 더 묻지도 않고 그저 제발 그가 아니게 해주세요 라고 중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고시원 입구에 도착해서 제가 처음 본 것은 문 밖에 단정하게 놓인 현우 씨의 낡은 초록색 슬리퍼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노란불이 켜져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무언가를 볶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소한 파기름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축제북처럼 울렸습니다. 현우 씨가 등을 돌린 채 서서 프라이팬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줄무늬 셔츠 등 부분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왔어요. 단 4글자. 새벽 안개처럼 가벼운 말이었지만 제게는 밤새
저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을 녹여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그에게 달려가 안기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맛있는 미나리를 좀 사왔어요. 현우 씨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삶은 계란도 아직 따뜻하니까 식기 전에 먹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도 제가 어디에 갔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드라마 같은 눈물도 달콤한 말도 없었습니다. 작은 밥상과 간장 종지 2개, 그리고 신선한 미나리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마치 몇십 년을 함께 산 부부처럼 모든 오해와 다툼을 겪고 이제는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이처럼 하나가 잠에서 깨 눈을 비비며 달려왔습니다. 현우 아빠, 이모는 저는 손을 뻗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현우 씨가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여기 있네. 돌아왔어. 오늘 우리 가족 다 같이 밥 먹자.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 부드러운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빛은 제가 한 남자에게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남편이나 가장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저로 하여금 머무는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끝내자 그는 찬장에서 낡고 두꺼운 표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예전부터 주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네요. 지금이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집밥, 식당 개업, 계획, 준비 단계. 그 아래에는 항목별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게 자리 알아보기, 중고 테이블과 의자 구매, 간판 만드는 법 배우기, 계절 메뉴 짜기. 모든 메뉴 옆에는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호박전. 수진 씨가 비 오는 날 먹고 싶다고 했던 것. 갈치조림. 셋이 함께 먹은 첫 메뉴. 계란말이. 하나가 밥 더 달라고 했던 메뉴 봤죠. 현우 씨가 웃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 진실하기만 하면 돼.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생존을 위해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의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수첩을 품에 안고 현우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정말 하는 거예요? 네, 정말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밖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빨랫줄에는 하나의 옷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꽃도 불꽃놀이도 화려한 조명도 없이 오직 믿음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 식당이라는 간판은 낡은 나무판 위에 흰 페인트로 쓴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두 가닥 철사로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지만 제 눈에는 도시의 그 어떤 화려한 네온 사인보다 더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아이의 이름이었고 저와 현우 씨의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이정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현우 씨가 먼저 일어나 조용히 물을 끓였습니다. 석유 난로가 타는 소리가 축축한 고시원 방 전체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식탁 위에 놓인 갈치 한 손, 배추 한 포기, 신선한 생강, 그리고 현우 씨가 고향에서 가져온 전통 간장병을 봤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박 아주머니가 빌려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첫 메뉴, 갈치조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첫 갈치 조각을 넣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생강 냄새, 간장 냄새, 기름 냄새. 모든 것이 저를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백반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딸의 이름을 건 주방에서, 제가 사랑하는 아이의 이름을 건 주방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위를 뛰어다니며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이모, 내가 테이블 깨끗하게 닦았어. 이모, 첫 손님은 아직 안 와?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현우 씨는 스테인리스 테이블 2개를 길가에 내놓고 햇볕을 가릴 파라솔을 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이따금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조용한 믿음을 보내주는 것처럼. 첫 손님은 골목 어귀의 택시 기사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배춧국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사실이야. 저는 서둘러 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손이 마치 첫 요리 시험을 치르는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현우 씨는 옆에서 국그릇을 쟁반에 올려 조심스럽게 아저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눈은 그를 따라갔고 마음은 걱정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아저씨가 식사하는 동안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아저씨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마디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영원히 잊지 못했습니다. 이 집 밥에서는 사람 냄새가 나네. 저는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기사 아저씨, 다음으로는 떡볶이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 골목 초입에 사는 젊은 부부, 그리고 복권 파는 할머니까지. 그들은 단지 밥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웃음과 축하, 그리고 따뜻한 공감의 눈빛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저분 혹시 예전에 TV에서 무료로 공부 가르쳐 주던 김현우 씨 아니야? 저 눈빛,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현우 씨는 그저 웃으며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 식당에 가장 사소한 일들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평온하게. 하나는 축제가 열린 것처럼 신이 났습니다. 손님이 식사를 마칠 때마다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맛있었어요? 여기 우리 집 식당이에요. 햇살이 강해지면서 부엌의 구수한 냄새가 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작 갈치조림, 배춧국, 계란말이 같은 소박한 음식들이었지만 저는 마치 성스러운 주방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숟갈의 간장, 한 꼬집의 소금이 모두 추억이고 기억이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저는 식당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현우 씨가 낡고 모서리가 해진 수첩 한 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어봐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겼고 이어서 다음 장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수첩 가득 단정한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요리 비법, 우리가 따라 만들 것들, 생선 매운탕, 콩나물국, 계란찜, 흰죽과 장아찌. 각 메뉴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끓여주시던 것,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 돌아가시기 전 엄마가 마지막으로 끓여주신 것.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작고 음식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첩 한 장 한 장에서 저는 꾸밈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사람에 대한 정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한평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꼭 만들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이 평생 지켜온 그 선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오랜 동반자처럼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로등이 막 켜졌고 하나 식당 간판이 어둠 속에서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우 아빠에 대해 글을 쓰고 싶은데 선생님이 가족에 대해서만 쓰라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 프라이팬 소리가 팼고 갈치조림 냄새가 희미하게 남은 공간에 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작은 부엌의
공책을 흔들던 어느 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 다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파란색 색연필을 꼭 쥐고 입술을 꾹 다문 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그릇을 닦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그저 응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는 옆에서 시금치를 다듬으며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게 짧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질문이 단순히 장문 숙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얀 종이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현우 아빠는 비가 올 때 엄마와 저를 데려다 준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빠는 엄마에게 비옷을 주고 우리를 불빛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아이가 쓴 글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아직 서툴고 띄어쓰기도 틀렸지만 그 글자들이 제 마음을 녹여내렸습니다. 아이는 현우 아빠가 호박전을 부쳐주며 저녁 7시 이후에는 팔을 넣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를 썼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면서 아이는 그가 시장에 가서 갈치를 사오며 생선은 클 필요 없어 사람처럼 신선하기만 하면 되라고 말했던 이야기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우 아빠가 진짜 아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족이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곳이라면 저는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 종이를 든 채 손을 떨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마음에 굳게 닫힌 문을 열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바라봤습니다. 삐뚤게 묶은 머리, 낡은 티셔츠,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얼굴. 아이는 저와 함께 너무나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공원 화장실에서 잠들던 밤부터 이곳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게 된 이 고시원까지. 비록 벽은 시멘트 그대로고 천장에서는 물이 냈지만 저는 아이가 저를 원망할까봐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며 영원히 저를 용서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이는 순수함과 자부심으로 현우 씨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마치 그 남자가 핏줄이라는 연결고리 없이도 자연스럽게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처럼 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에서 조용히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다 읽고는 종이를 접어 지갑을 열어 낡은 사진이 있는 칸에 소중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 위를 조용히 손으로 쓸어보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스러운 것을 만지는 것처럼. 하나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인 거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도 억누르는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막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가 잠든 후 저와 현우 씨는 낡은 나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동전을 세고 그날의 메뉴를 정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현우 씨는 얇은 목걸이 2개를 꺼냈습니다. 둥근 펜던트에는 각각 과 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를 제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다시 결혼식은 하지 맙시다. 얽매이는 것도 말고요. 하지만 당신이 이걸 걸면 그게 바로 우리 집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목걸이는 무겁지 않았지만 제 심장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부부가 되기 위해 요란한 결혼 반지나 성대한 파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남자, 그리고 불이 켜진 따뜻한 부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세상에는 이름 붙일 필요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따뜻하다면
그것 또한 가장 소박한 의미의 가족입니다. 연말 오후 하나 식당은 여느 때처럼 붉은 불빛으로 활기찼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오가고 이른 새의 인사 소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래기국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낡은 방수포로 만든 처마 밑에는 종이 폭죽 장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봄을 부르기에는 충분히 붉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두부찌개에 들어갈 순두부를 조심스럽게 떠넣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의 손이 제 어깨에 가만히 얹히더니 국자를 가져갔습니다. 간은 내가 볼게요.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후추를 조금 뿌리고 가볍게 국자를 젓는 모습. 마치 그의 모든 행동이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알기 전부터 이미 이곳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한때 불꽃놀이가 있는 결혼식을 꿈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반짝이는 불꽃은 밤하늘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조용히 두부 한 조각을 떠주는 이 주방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식당 밖에서는 하나가 밥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선물해준 빨간 털모자 아래로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이는 손님들이 이 집 밥은 집밥 맛이 나네라고 칭찬할 때마다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밤중에 비를 맞으며 집에서 쫓겨나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갈 곳을 몰라 헤매던 여자. 저는 제 인생이 그저 견디고 기다리는 날들의 연속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자리를 내어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일어섰고 스스로 밥을 지었고 상처로 썩어 문드러졌을지도 모를 제 마음의 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드려준 사람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나이든 택시기사 아저씨가 식사를 마치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올설에는 고향에 안 내려가도 되겠어. 여기서 밥 먹으니 충분하네. 현우 씨는 저를 보며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따르다가 찻잔을 건네며 제 손을 가만히 스쳤을 뿐입니다. 저는 그 손길에 담긴 의미를 알았습니다. 감사함과 인정, 그리고 말로 할 필요 없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웃박 아주머니가 저녁 무렵 가게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야, 내가 소식 들었는데 뒷골목에 사람이 안 사는 낡은 단층집이 하나 있대. 너랑 현우 씨 분가할 생각 없어? 계속 고시원에 사는 것도 힘들잖아.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돈 걱정은 마. 그 낡은 집 너희가 깨끗하게만 써주면 된대. 내가 알지. 너희라면 거길 진짜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 거라는 거. 저는 현우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찌개 그릇을 내려놓고 낡은 행주로 손을 닦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묻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저는 밥을 덮어서 그의 그릇에 담아주고는 저녁 햇살에 점차 밝아오는 전구 불빛이 켜진 식당 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괜찮아요. 함께 있기만 한다면요.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내뱉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된 것처럼 가볍게, 더 이상 밤중에 쫓겨난 여자가 아니라 부엌 한가운데 서서 불을 지키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가볍게 하나가 달려와 먹다 남은 과자 2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아빠랑 나눠 먹을래. 한 사람에 한 개씩.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금은 보화도 하얀 웨딩드레스도 화려한 연애도 없었지만 한 가족의 맛이 온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 한가운데 깜빡이는 전구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주문하는 소리, 머리카락에 배는 부엌의 연기 냄새,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제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만들기 위해 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한 끼의 식사,
기다려주는 사람, 음식을 덜어주는 사람, 그리고 먹어. 아직 따뜻할 때라고 말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어떤 결말은 불꽃놀이나 요란한 결혼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만으로도 평생을 데우기에 충분합니다. 행복은 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이나 명예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결국 돌아갈 사람이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 여성이 스스로 일어서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었을 때 세상 또한 그녀에게 조용히 평온한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은 핏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장 힘든 순간에 손 내밀어준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우와 수진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뭉클하게 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